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기본반 때 전부 다 수업 들으셨죠? 그러니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딱 보니까 누구 온라인 수업 들었는지 알 것 같아요. 음. 자,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죠? 아니에요.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00%를 할 시점은 아니에요. 자, 내년 2월 달에 시험이 있는데 100%는 12월 달부터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전까지 11월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양의 약 90% 정도를 꾸준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120% 하고 그 다음날 퍼져서 안 하고 또 뭐 120% 하고 또 안 하고 이거보다는 하루에 약 80에서 90%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두 나절은 꼭 쉬시기 바랍니다. 그걸 쉬어줘야지만이 그 다음 주를 또 충실하게 보낼 수 있어요. 자, 욕심내서 하루도 안 쉬고 하겠다 이런 마음 버리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미친 듯이 공부하는 시점은 2월 달이에요, 내년. 그러니까 저 같으면 11월까지 한 85%에서 한 90%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부터 1월 말까지 100% 안 할 것 같아요. 그때도 한 95% 정도. 약간 페이스 조절을 하는 게 우리가 마라톤을 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2월 달 되면 이제 100%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 보기 한 일주 정도 남으면 이제 그때는 한 110% 정도 해 나가야 돼요. 그때는 진짜 눈이 딱 돌아 있어야 돼. 딱 보면 이거 건들면 안 되겠구나. 이거 건들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눈빛이 좀 느껴져야 돼. 야, 그러면 합격할 수 있어요. 회계사는 1차만 합격하면 2차는 웬만하면 합격하는 시험이에요. 뭔 개소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실제 그래요. 1차가 어려운 시험이에요. 1차가. 1차만 딱 합격하면 2차는 세무서 시험과 달리 부분 합격이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1차 합격하고 2차를 최소 2과목만 합격하면 돼. 물론 3과목 합격하면 아주 여유가 있는 거고, 자, 2과목만 합격해도 가능해요. 2과목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년에 전략적으로 2~3과목 합격할 걸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 지금. 그러니까 1차만 하면 안 되고, 즉 이런 건 잘못된 전략이에요. 2차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1차 모두 합격하겠다. 자, 그리고 내년에 2차에서 혹시 한 과목 이하로 합격을 하게 되면 몇 과목 남게 되죠? 4과목 이상 남게 되죠. 그러면 다시 1차 시험 봐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내년 1차 시험이 합격이. 그러니까 그 다음 연도에 곧바로 1차를 보지 않고 2차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최소 2과목 합격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자, 1차를 물론 공부해야 되지만 1차가 주된 거지만 2차도 염두에 두면서. 자, 그러면 이런 사람 없죠. 회계 감사를 합격 목표라는 사람 없죠. 내년. 이건 아니죠. 그러면 4과목 중에 2과목 되겠죠. 2~3과목. 자, 재무원가, 세법, 그다음에 재무관리.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 있는 거. 자,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저는 원가하고 재무관리 합격에 초점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2과목은 약간 변수가 높은 과목이고, 즉 불확실성이 좀 큰 과목이고, 그 다음에 회계사 막 합격을 나와서 별로 써먹을 일이 많지가 않아요. 회계법인에 입사했을 때. 자, 재무에 가장 많이 써먹어요. 세법도 별로 써먹을 일 없어 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쪽 부서로 가지 않는 한. 그러니까 내가 세무부서로 가겠다고 하면 많이 써먹겠죠. 근데 나는 감사부서로 가겠다고 하면 별로 써먹을 일 많지 않아요. 그냥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 앞장 정도. 재무관리 몰라도 돼. 회계사 원가회계도 뒤쪽 몰라도 돼 실은. 앞쪽만 좀 필요한 거고. 재무회계는 알아야죠.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세법은 이제 그쪽 부서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재무회계하고 세법 그나마 이 2가지를 내가 막 합격하기 전에 공부하고 합격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안 잊어먹은 상태에서 법인 가서 바로 적응이 가능하겠죠. 근데 미리 합격을 해서 1년 동안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다 까먹겠죠. 그러니까 가면 완전히 즉 좀 없는 사람 취급당해. 즉 불운한 회계법인 초년생을 보낸다는 거죠. 남들은 즐거운 대학교에서 본인은 막 스트레스 받는 거지. 다 잊어버려가지고 모르니까. 자, 그런 걸 감안하면 재무회계하고 세법을 그냥 좀 남겨둬도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재무회계 정도 남겨도 뭐 그렇다고 해서 재무회계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1차 회계학이 35, 50문항 중에 35문항이 재무회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재무회계는 별로 리스크가 큰 과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에 한두 시간씩 1년 동안 하면 합격하는 시험이야. 이렇게 쉬지 않고 하면 별로 리스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양이 많은 거지. 별로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뭔 개소리지 뭐 어려운데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별로 어려운 건 아니야. 이게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 단지 양이 굉장히 많은 거지. 양이 많을 뿐인 거지. 어려운 건 원가에게 재무관리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시험에서 어려운 게 해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이 정확히 있는 건 아니죠. 재무에게는 답이 있잖아, 기준사에. 그렇죠? 재무에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한 5분만 하고 바로 수업 들어갑니다. 자, 회계사 1차 시험 원가회계 봐보죠. 자, 3교시에 아마 칠 거예요. 3교시에 80분간 회계학이라는 걸 치는데 50문항을 보는 거죠. 자, 이거는 문제당 3점이에요. 3점. 즉 배점이 높아요. 알겠죠? 2.5가 아니라 3점. 자, 이 50문항 중 10문항이 원가회계 문항이에요. 자, 비중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자, 재무회계가 35문항, 절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요. 원가회계 10문항, 정부회계 5문항. 정부회계는 그냥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논외로 치고 나중에서 공부하면 되니까 결국 재무회계 잘 봐야 되고 원가회계 10문항 중 약 7에서 8문항 정도를 합격을 목표로 하세요. 합격이 아니라 맞추는 걸. 이 정도를 맞춰야지 2차를 또 합격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원가회계는 1차에서 7, 8문항 정도 목표로 하는 거고 내년에 동차 때 합격을 목표로 해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객관식 공부하면서 이게 2차 공부도 되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출제 경향. 잠깐만. 중요한 거 말 안 했네요. 자, 한 문항당 몇 분 정도 풀어야 될까요? 문항당. 한 문항당. 약 1분 36초죠. 자, 기억이 어려우니까 1분 30초. 1분 30초 만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1분 30초.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이야, 이게. 어떤 건 공부가 좀 안 돼 있으면 문제 읽는데도 한 4, 50초 걸려. 그리고 1, 2, 3, 4 질문하기로 하면 1분이야. 공부 안 돼 있으면. 그러니까 회계사 1차가 어려운 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니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70점대인데 이거 만만한 거 아니야. 고등학교 그 중간고사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저 과목당 80점 이상 맞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냐면 자, 모든 문제를 다 풀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이 80분 동안 50문항을 푼다는 게 다 푼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분명히 몇 문제는 못 풀어요.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자, 풀어야 될 문제, 패스해야 될 문제를 잘 가리는 것도 능력이에요. 자, 원가도 10문항 중에 한두 문항 안 풀기 바랍니다. 그게 오히려 합격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내가 풀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 5분 준다면 5분에 한 문제 푸는 것보다 5분에 한 두세 문제 푸는 게 더 낫죠.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 일단 철저하게 시험장에서는 합격을 목표로 자, 시간을 분배한다는 거. 그래서 1분 30초 만에 풀어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 경향. 잠깐만. 자꾸 깜빡하네. 즉, 이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만 손댄다. 그러니까 맥시멈 2분 안에 이제 패스할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 2분 정도까지는 투입이 가능하겠지. 근데 2분 이상 걸린 문제는 풀 수 있다 하더라도 손 안 댄다. 자, 이걸 머릿속에 딱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엉뚱한 거 각인하지 말고 2분 이내 풀 수 있는 것만 손대자. 이걸 쫙 각인해 두세요. 그다음에 이제 출제 경향. 자, 원가 관리가 거의 반반인데 자, 이제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약 45대 55% 정도 비중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서술형이 나와요. 가끔. 전부 다 개선형이고 서술형이 가끔 나오는데 0에서 한 문제
보통 한 문제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 그래서 소수형이 잘 나오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쪽은 제가 언급해 주도록 하겠다. 자, 이건 놓쳐서는 안 됩니다. 소수형은. 자, 그 다음에 공부 방법. 자, 복습이 중요할까요? 예습이 중요할까요? 지금 기본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객관식이잖아요. 기본서 공부를 마친 후에 지금 뭐가 중요할까요? 예습이 중요해요. 예습이. 자, 지금은 뭐가 더 효과적이냐면 예습이 더 효과적이에요. 여러분들. 어느 과목이든지. 원가뿐만 아니라 1차든 2차든. 자, 기본 강의 때는 예습의 그 효과가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뭐 예습해봤자 이게 진짜 힘든 일이야. 아주 지난한 인고의 과정을 거쳐야 돼. 공부를 그만둬야 되는지 막 이런 막 잡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복습이 더 나은데 기본 강의 때는. 근데 이제 객관식 수업, 그 다음에 1차 학기하고 2차 수업은 무조건 예습이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 원가를 예로 든다면 일단 기본서를 미리 예습합니다. 기본서. 해당 그 진도표 받으셨죠? 응? 보내놨는데 아직 안 받으셨어요? 자, 기본서 예습 진도표에 맞춰서. 자, 기본서를 빠르게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시하는 거 있죠? 그래서 패스할 거냐 패스하시고 봐야 될 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한 번 더 본다라고 생각하세요. 이래도. 이번 기회에 뭐 커버 트 커버는 아니겠지만 제가 표시해 놓은 거 위주로 이래독을 하자. 자, 그리고 수업을 들어요. 바로. 물론 여유가 있다면 객관식까지 미리 예습하면 좋지만 그것까지는 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자,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자, 문제 제가 푸는 시간에 웬만하면 줄 거예요. 계산량은. 이런 식으로 좀 강의를 할 계획인데 소수형은 바로 같이 문제를 풀 거고 계산량은 제가 시간을 잴 거예요. 그래서 약 1분에서 2분 사이에 정도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시간을 줄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문제를 읽어보고 미친 듯이 막 풀어야 돼. 저는 그동안에 뭐냐, 여러분들 푸나 안 푸나 감시하고 저도 문제를 읽어요. 왜냐면 저도 풀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1분에서 2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문제 안 읽고 문제 표현에서 주의해야 될 것만 언급하고 바로 문제를 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예습을 하고 수업 시간에 그 주어진 시간 내에 제가 시간을 잴 거니까 제가 풀 수 있는 거를 딱 확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푸는 거지. 스스로 일단 풀어보는 거지. 1분에서 2분 동안. 자, 요때 이제 주의할 점. 요때 주어진 시간 내에 푼 문제는 곧 표시해주고. 웬만하면 이 문제를 안 봐도 되겠어.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좀 해설을 듣고 나서 이해가 됐어요. 아니면 시간이 좀 부족했어. 그래서 제대로 못 풀었어. 근데 내가 풀 수는 있을 것 같아. 좀만 공부하면. 자, 뭐 미디움 또는 뭐 미드 해서 M 이렇게 표시하고. 근데 이제 잘 못 풀었을 뿐만 아니라 해설을 들었는데도 약간 헷갈려. 그러면 이게 이제 배드 이렇게 좀 표시해서 나중에 복습할 때 이건 M만 안 봐도 돼요. 자, 요거 위주로 복습하는 거예요. 요거 위주로만. 그러면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면. 그래서 수업 시간에 쫙 풀고 나서 이제 복습을 하는데, 자, 복습할 때 MB 위주로 복습을. 뭐 사랑용 그 자전거가 아니라 MTB가 아니라 그냥 복습을 이거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좀 더 시간을 쏟는 거고 복습 시간을 좀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분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미리미리 작업을 해두면 나중에 또 이해도 할 때도 편하잖아요. 여러분들. 정과목 이렇게 미리 해두면. 그래서 객관식 수업이 끝나고 혼자 이제 정리할 때도 훨씬 빠른 정리가 가능하겠죠. 또 효율적인 정리가. 자, 이런 식으로 수업을 듣는 게 좋아 보여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 맞추고, 자, 곧바로 이제 수업 들어가는데, 자,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이거죠. 자, 숲과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원가관리에게 전체 숲을 그리고, 자, 경계선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자, 지금쯤 여러분들은 이렇게 웬만한 나무도 좀 다 떠올릴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개관을 통해서 우리가 쫙 잡아두셔야 돼요. 체계를. 자, 요게 머릿속에 있는, 요게 이제 여러분들 머리야, 머리. 요게 여러분들이고, 대가리, 몸.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제 공부를 해 나가는데, 자, 내년에 이제 2월 말 기준으로, 자, 이렇게 다이아몬드식으로 공부를 하라 그랬죠, 제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딱 집어넣고, 자, 지금부터 이제 생각해 봤을 때, 객관식 수업을 들으면서 기본서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이렇게 넓혀 나가겠죠 일단은. 그리고 나서 적당한 때가 되면 줄여야 되는 거지. 일단은 객관식 수업 전까지는 요 과정이 될 거야 아마. 계속 넓혀야 되겠지. 객관식 수업 끝날 때까지는. 그다음에 이제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리할 시간을 이제 주겠지. 그때 이제 줄일 수 있어야 돼요. 요걸 잘하는 게 중요하고, 한없이 넓혀도 안 되고 너무 좁아도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 합격해요? 안 해요? 합격할 수 있어요. 못 해. 아는 게 없어 이거. 시간은 시험장에서 시간은 널널 할 거예요. 풀 수 있는 문제가 별로 없어. 자, 이것도 합격 못 해요. 알겠죠? 시험장에서 너무 손댈 게 많아. 근데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빨리 못 풀어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충분하게 득점을 못 할 거야 이거. 자, 결국 적당하게 넓히고 이걸 잘해야 돼 이걸. 자,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는 이게 머릿속에 들어 있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머릿속에 들어 있으면서 각각의 나무별로 GMB가 딱 이렇게 부여가 되어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딱 전체 체계가 떠오르고 빨리 해야 될 거 줄일 거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걸 좀 잘해 하셔야 돼. 그래서 시험장 당일에 요 상태로 딱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요체 이탈 해가지고 여기서 쫙 시험장에서 요 상태로. 그래야지 합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오리엔테이션 마칩니다. 객관식 수업 때 뭐까지 염두에 둬라? 내년에 2차 최소 2과목을 합격할 수 있도록 기본을 좀 깔고 뭔가를 준비해라. 그래야지 후회하지 않는다. 안 그러면 1차 합격 기분만 내고 다시 1차 공부하고 있어. 이게 얼마나 불운한 건지 몰라요. 1차를 합격했어 분명히 아주 기분이 좋아. 근데 2차 다 떨어져가지고 동차 때 하나도 안 돼가지고 1차를 다시 해야 한다는 그런. 얼마나 암울해 이게. 그러면 다시 1년이 또 늦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최소 몇 과목? 2과목. 보통 5과목, 4과목 남으면 1차를 거의 다시 봐요. 불안하니까. 근데 2차에 공부 전념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몇 과목을 합격한 사람이냐면 2과목, 3과목 합격을 해야 돼. 그러니까 3과목 합격하면 거의 합격률이 90한 8, 9% 될 거고 2과목도 90% 넘을 거야. 그러니까 성실하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1년 더 하면. 그러니까 그걸 목표로 해야 돼요. 자, 전 과목 이 합격은 쉽진 않은 거야. 회계 감사는 전혀 공부하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아주 극히 소수만 가능한 거고 쉽진 않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일단 너무 무리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야 우리가. 자,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오리엔테이션 마치고, 자, 정시로 1장 들어가기 전에 자, 요 다시 개관을 잠깐 언급하고 자, 중요한 장 언급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들 교재 맨 앞에 개관을 펼쳐보세요. 그리고 왼쪽에 보면 자, 해당 장별로 문제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교과서 체계가 기본 문제, 심화 문제, 그리고 중간중간에 1차에 필요한 이론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수업할 거예요. 일단 이론 정리를 먼저 살포시 할 거예요. 그리고 기본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심화 문제는 웬만하면 풀지 않을 거야. 심화 문제는 우리 생동차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제가 아니라, 자, 심화 문제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진짜 웬만큼 객관식을 다 풀어서 좀 새로운 거 없나? 뭐 2차까지 이렇게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객관식 문제 없나? 이런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둔 문제지, 심화 문제는 시험장에서 거의 숫자만 바꿔서 나온다 하더라도 2분 내에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동차에서는 손대지 마시기 바라요. 그냥 기본 문제 푸신다. 기본 문제만 풀어도 7, 8문제는 충분하게 맞출 수 있다. 자, 평균 2분 이내에 투입해서. 이해됐죠? 기본 문제 전체 문항수가 몇 문제예요? 425문항밖에 안 되죠. 몇 문제 안 돼 이게. 근데 책이 좀 두껍죠. 이유는 해설이 굉장히 자세해. 그리고 교재 가장 큰 특징은 중복 문제가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는 기출문제도 하나만 실어놨어. 그 연도만 표시해놨어. 몇 년도 몇 년도에 유사한 문제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지 거의 중복 문제는 없어요. 여러분들. 약간씩 좀 다른 문제들이야. 그러니까 문제 연습하는데 되게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대신에 두꺼운 이론, 자세한 해설, 그리고 통일적인 해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두꺼워진 거지. 그리고 좀 널널한 편집. 알죠? 그냥 쑥쑥 넘어갈 거야 이거. 페이지만 좀 두꺼워 보이지. 한 400문제만 소화하면 되겠다. 400문제. 적은 건 아니다. 충분히 우리가 연습하는 거다.
그러니까 400문제를 소화하는 이유는 객관식도 잘 보기 위한 거지만 주관식도 미리 연습하는 거다 이거. 그리고 최근에 그 2차 문제도 1차 그 어려운 문제하고 유사한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1, 2차가 이제 좀 구분의 경계선이 좀 애매해졌어요. 실은 2차 원가가 좀 쉬워지면서, 그래서 1차 좀 어려운 문제가 2차에서도 거의 뭐 비슷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도움이 좀 될 거예요 이것도. 자, 개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 다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들? 응? 혼자만 대답했어? 자, 저랑 같이 저도 눈을 감고 말할 거니까 여러분도 눈을 감고 이 수배 형태와 이 경계선까지 우리가 그어보도록 하자. 눈을 감으면 좀 이상하니까 이쪽 보고 말하겠다 저는. 여러분들은 눈을 감고 좀 들으시기 바래요. 자, 크게 원가 관리회계는 원가회계와 관리회계로 구별한다. 자, 원가회계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다. 제품 원가 계산 목적밖에 없다. 관리회계는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경계선을 구분해서 배우도록 하자. 첫째, 경영자 관리자가 관심 있어 하는 내부 관리와 관련된 회계는 세 가지 주제다. 자, 첫째가 계획과 통제, 두 번째가 의사결정, 세 번째가 전략적 관리회계라고 하여 최신 관리회계들을 모아둔 개념이다. 자, 그러면 다시 원가회계로 가서 원가회계는 일단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거다.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원가 관리회계의 기초를 다루고자 한다. 이 기초에서 다루는 주요 세 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가의 분류. 자, 원가의 분류를 통해서 원가의 용어와 개념 정리를 할 거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가 자, 제조업의 제조원가의 흐름을 보도록 하자. 요거는 1차 계산형 문제로도 나온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원가 배분을 다루고자 한다. 그래서 1장, 2장을 통해서 원가 관리의 공통 주제를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3장부터 자 9장까지를 통해서 다양한 원가 계산 방법을 배우도록 하는데, 자, 원가 계산 방법은 총 4가지로 구분해서 각각 배우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4가지로 구분하고자 한다. 자, 첫 번째 구분 기준은 자, 원가 배분의 정확성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자, 대충 조업도만을 기준으로 배분 기준을 삼아서 대충 하자. 전통적 원가 계산. 자, 1970년대까지 존재했던 원가 계산. 물론 지금도 존재해요. 70년대까지는 이거밖에 없었다는 뜻이지. 80년대 처음으로 등장한 활동기준 원가 계산. 자,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다양한 원가 동인을 원가 배분 기준으로 삼는 자, 원가 계산의 정확성이 매우 올라가는 그런 원가 계산 방법이 되겠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전통적 원가 계산하에서 다양한 원가 계산 방법들을 배우는 거고, 자, 1장에서 8장까지는 자, 9장에서 제가 좀 헷갈렸어요. 1장부터 7장까지 8장까지 장을 헷갈렸어. 9장에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배우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분류는 자, 제품 원가를 어떻게 집계할 거냐. 요거는 생산 형태에 따라서 자, 선택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될 거예요. 자, 소량 주문 생산 형태 기업은 자, 개별적으로 집계하겠죠. 개별 원가 계산. 자, 대량 연속 생산하는 형태의 기업은 동종의 제품을 자, 제조 공정별로 종합해서 집계하겠죠. 그래서 종합 원가 계산. 그래서 우리는 3장에서 개별 원가 계산, 4장에서 종합 원가 계산을 배우고자 한다. 그리고 5장에서는 종합 원가 계산도 필요하고, 자, 그 위에 별도로 자, 종합 원가 계산 플러스 특수한 원가 배분, 바로 결합 원가 배분이 추가로 필요한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을 배우고자 한다. 자, 기억이 나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4장, 5장을 통해서 종합 원가 계산과 그 확장을 배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원가를 세 번째 이제 분류. 어떻게 측정할 거냐 여부에 따라 자, 사후적으로 실제 원가로 측정하는 실제 원가 계산과 사전적 원가 계산인 자, 정상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을 배우도록 하자. 그래서 이 정상과 표준 원가 계산의 핵심은 외부 보고서에는 실제 원가 계산밖에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자, 정상 원가를 실제 원가로 차이 조정하는 거, 표준 원가를 실제 원가로 차이 조정하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실제 원가 계산하에서 다른 원가 계산 방법들을 배우는 거고, 자, 6장에서 정상 원가 계산, 7장에서 중요한 표준 원가 계산,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자. 자, 마지막 이제 분류가 제품 원가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 여부에 따라 자, 제조 원가 전부가 제품 원가다, 전부 원가 계산.
자, 변동 제조 원가만 제품 원가다. 변동 원가 계산. 자, 직접 재료 원가만 제품 원가다. 초변동 원가 계산. 그래서 제품 원가 구성 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 원가 계산 방법들을 우리는 배우도록 하자.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가 계산 방법은 총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자, 전통적 원가 계산, 활동 기준 원가 계산, 개별 종합 원가 계산, 그 다음에 실제 정상 표준 원가 계산, 전부 변동, 초변동에서 총 36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각각 결합되어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에서는 결합은 잘 다루잖아요. 가끔 나오는 거고 거의 나오지 않아 잘. 자, 근데 2차 시험은 결합이 그냥 기본이야, 필수야.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결합이 되어지도록 올라와야 돼, 실력이. 저절로. 뭔 소리지? 어떻게 저절로 되지? 우리 기본 강의할 때 8장에서 우리가 많이 결합했죠. 자, 2차에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1차 때는 주로 결합은 다루지 않겠지만, 자, 시험에서 꼭 나오는 몇 가지만 다루겠지만, 엄밀히 따져서 원가 계산 방법은 이렇게 단순하게 따로따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상호 결합되어져서 적용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36가지나 존재한다는 거.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원가 회계 끝났고, 자, 이제 10장부터 19장까지는 관리회계라는 우리가 숲을 그리도록 하자. 그래서 관리회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요. 자,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 그 다음에 전략적 관리회계. 자, 계획과 통제, 의사결정은 다 미래에 대한 거죠. 근데 제품 원가 계산은 과거 원가 계산이었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갖다가 관리회계에서 이용할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과거 원가를 토대로 미래 원가를 예측해서 자, 관리회계 이용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원가 추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자, 원가 함수를 추정하여 미래 원가를 예측하는데 이용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10장에서 자, 관리회계 초입으로 원가 추정을 먼저 배웁니다. 그 다음에 11장부터 이제 19장까지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자, 첫 번째가 계획과 통제하면 영어로 어떻게 기억하죠, 우리가? 플랜 두 씨. 계획을 세운다, 플랜. 통제가 두와 씨야. 자, 열심히 하자, 두. 잘하자, 두. 잘 실행하자, 실행. C는 실행 결과와 당초 계획을 비교하여 성과평가하는 거. 그래서 두와 씨, 이걸 우리가 통제라 그래요. 자, 두에 관한 이론은 없어요. 그래서 통제는 성과평가야, 결국. 그래서 계획과 성과평가. 계획과 성과평가. 자, 플랜 두 가지 배워요. 자, 단기 이익 계획 수립하는 게 뭐죠? CVP 분석이죠. 원가 조업도 이익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여 자, 단기적 관점에서 이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자. 자, 그리고 관리에게 기초적인 걸 알아두자. 이게 바로 CVP 분석이야. 그 다음에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종합예산. 그래서 두 가지 배워요. 그래서 10장, 11장에서 CVP 분석, 12장에서 종합예산. 자, 그다음에 두는 넘어가고, 그다음에 C. 자, C는 바로 성과평가죠. 그래서 책임회계 제도와 자, 성과평가를 배워요. 그래서 책임회계와 성과평가 13장에서. 그래서 다양한 전통적 성과평가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나가도록 하자. 자, 여기까지 해서 끝났어요. 이제 계획과 통제는. 그 다음에 이제 14장부터서는 이제 원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라는 걸 배운다.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의사결정이다, 실은. 그래서 의사결정은 크게 확실성화 의사결정과 불확실성화 의사결정으로 구분한다. 자, 확실성화 의사결정은 의사결정할 때 필요로 하는 요소값을 확실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행하는 의사결정을 말하고, 불확실성화 의사결정은 의사결정할 때 필요로 하는 어떤 요소값을 자, 일부에 대해서 불확실한 경우죠. 불확실하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 확률을 알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단위당 판매 가격이 100원일 확률이 몇 프로, 뭐 200원일 확률이 몇 프로, 이렇게 확률값을 알고 있는 경우에 행하는 의사결정을 말하겠어요. 그래서 확실성화 의사결정, 불확실성화 의사결정을 일단 구분하고, 또 확실성화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의 효과가 1년 이하에 다 끝나면 단기 의사결정이라고 그러고, 자, 1년 초과해서 영향을 미치면 장기 의사결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단기와 장기로 구별해요. 그래서 우리는 14장에서 관련 원가란 개념 배우고, 단기 의사결정, 유형별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자, 14장 가장 중요한 장이죠. 15장은 자본예산. 여러분들 이제 자본예산 자신 있죠? 재무관리 배웠기 때문에. 자, 올해 회계서 2차 시험에서 자본예산이 나왔어. 제가 가장 안 중요한 장이 자본예산이고,
가장 안 나온다 그랬었잖아. 근데 나올 수 있다 그랬었잖아. 그래서 공부를 해두라 그랬었잖아. 기본 강의 때. 그래서 다 알려줬었잖아. 아마 기본서 때 기본 강의 들었었으면 올해 2차 시험은 다 풀 수 있는 수준. 회수기간법, 현금 흐름이 불확실한 경우, 수년제 가치 계산, 이 두 개 비교하는 문제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띄엄띄엄 공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특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많이 이제 누적되다 보니까 출제 교수님들도 이제 머리를 쓰십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패스할 만한 걸 돼. 자, 올해 회계사 자본에서 나왔고 세무서 올해 2차 시험에서 이제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불확실성과 의사결정의 EVSI 계산 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많은 2차 수험생들이 그냥 패스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 7점짜리 나왔어. 올해 7점이나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패스하면 될까 안 될까 2차 때는? 안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패스하기를 걸렸어요. 기본 강의 때 이미 다 알려줬기 때문에 거의 그냥 모든 이론 다 알려줬어. 그때 어느 정도 초입에 출발선에 세워는 놨어. 되게 좀 힘들게 공부했을 거야 기본 강의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14, 15장 자본예산 끝나고 16장에서 불확실성과 의사결정, 의사결정 해보고 동시에 자 불확실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죠. 네, 정보 획득에는 정보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자 정보의 가치를 계산하여 정보료하고 비교하여 추가적 정보 획득 여부를 또 의사결정해 줘야 되겠지. 바로 이게 정보의 가치 EVPI, EVSI 계산. 자, 1차 때는 EVPI가 중요하겠어요. EVSI 문제는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것도 그냥 1분도 안 걸려서 풀 수 있게끔 나왔어 문제가. 자, 여기까지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7장은 전통적 관리에게 가장 마지막 내용으로서 자 성과평가 관점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단기 의사결정 관점도 필요해요. 그래서 가장 나중에 배워요. 바로 뭐죠? 대체 가격결정이죠. 그래서 일단 가격결정의 일반론을 좀 먼저 다루고 그리고 대체 가격결정이라는 아주 관리학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다루도록 하자. 1차, 2차에서 다 중요하다 이거. 뭐 여기까지 해서 전통적 관리가 끝났어. 17장까지. 이제 18장 9장은 자 전략적 관리에게 바로 최신 관리에게. 그래서 18장은 전략적 원가 관리라는 걸 다룰 거예요. 자 원가 절감 기법. 자 품질 원가를 계산해서 품질을 관리하는 기법. 시간 원가를 계산해서 시간을 얼마나 단축시켰는가를 보고자 하는 기법. 자 주로 원가 품질 시간에 관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래서 한 9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자 전략적 원가 관리 기법들을 배우는데 여기에서는 또 숲을 그릴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산만하기 때문에 전략적 원가 관리 쪽으로 가면 또 일부 또 숲을 또 그릴 거예요. 여기서 또 그리고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9장은 자 전략적 성과평가와 즉 우리가 13장에서 배웠던 성과평가는 전통적 성과평가예요. 책임회계와 성과평가는 뭐 전통적 성과평가는 재무적 측정만 하는 거예요. 화폐 금액으로 측정해서 화폐 금액으로만 성과평가할 수 있는 걸 포함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전략적 성과평가는 자 비재무적 측정치를 균형 있게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균형 성과표 자, 소수형 잘 나와 이거 1차에서 어서 없이 하면 돼. 땡큐 나오면 그냥 땡큐 하면 돼. 알겠죠? 그냥 3초도 안 걸려서 풀까 이거. 자 그리고 보상이라는 걸 배울 건데 오늘날에 이제 보상은 별로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보상은 2011년까지 중요했어. 그 이후로는 거의 1차에서 딱 한번 나오고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어 그쪽은. 자 여기까지 해서 자 18장 19장에서 우리가 이제 최신 관리기들을 배워나가자. 자 대충 머릿속에 수분 그려졌나요? 항상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체크하면서. 그래서 내 머리 구조를 이렇게 촘촘하게 그물식으로 만들어야 돼. 수배 형태로. 그렇다고 해서 배트맨? 스파이더맨처럼 이렇게 대라는 건 아니고 뇌의 구조를 그렇게 좀 만들어라는 거야. 이렇게 좀 뭔가 텅텅하게 이렇게 비어있는 뇌의 구조를 뭔가 좀 채우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시험에는 도움이 되는 거지 이게. 어느 하나의 과목을 완벽히 이해해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5년이 걸린다 했죠. 제가 해보니까 5년 걸리더라고. 제가 원가 관리하기를 완전히 이해한 상태에서 완벽히 강의할 때까지 몇 년 걸렸나 따져보니까 한 5년 걸렸던 것 같아. 5년. 그러니까 5년 정도 되니까 이제 책 없이도 강의하겠더라고. 물론 책 없이 강의하려면 좀 더 있어야 되지만 한 5년 정도 되니까 이제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강의하는 사람마저도 100%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의를 한 거예요. 해보니까. 근데 수험생은 어떨까? 하물며. 심지어 과목도 여러 개인데. 그러니까 전체 완벽히 이해해서 합격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자, 이해와 암기가 필요한데, 자, 지금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하기 좋아. 원가는 더욱더 이해가 중요한 거야. 나중에 2차를 염두에 둔다면 2차 문제를 잘 해석하고 잘 풀기 위해서는 이해 위주 학습을 하시다가, 자, 한 2달 남겨 내년 1월 1일이 딱 되잖아.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서서히 이제 암기를 이제 시작해야 돼. 이제 이해도 물론 계속 해야 되지만 암기도 좀 병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험 한 2주 정도 남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뭐가 돼야 돼요? 미친 듯이 암기해야 돼 이제. 그때는 이해고 나발이고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시험장에서 어쨌든 떠올라야지 합격을 하는 거야. 그때까지 이해가 안 되어 있는 건 이해가 쉽지 않다는 거거든. 그때부터는 이제 암기를 막 엄청 해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해가 많이 돼 있는 사람 한 2주 정도부터 암기 시작하면 될 것 같고,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해서 암기할 게 많잖아요. 한 달 정도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미친 듯이 외워야 돼. 이거 딱 그 문제 봤잖아요. 그러면 1분 동안에 막 그 쉬는 시간에 외웠던 거 있잖아. 마지막 암기가 안 돼서, 암기도 잘 안 돼서 마지막에 외웠던 거, 그걸 막 미친 듯이 적어놔야 돼, 문제지에다. 또 문제 풀다 보면 또 잊어버려. 그 최종까지 그 암기가 안 됐던 거 있잖아. 저도 아마 그렇게 할 것 같거든. 정도에서 내가 뭐 부정이 아니잖아. 그거 받자마자 한 1분 정도 투입해서 막 한쪽에다 막 미친 듯이 적고 시작해. 혹시 나올 수 있잖아. 이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또 떠오르지 않으면 틀리는 거잖아. 이해가 안 돼 있는 거니까. 적고 1분 정도만 투자해서 다만 알아보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문제를 딱 푸는 거지. 그러니까 막판에는 암기를 해줘야 돼. 끝까지 이해만 한다. 그건 합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암기할 때는 아니다. 암기는 최대한 미루는 게 정답이다. 언제 하긴 해야 되지만. 자, 여기까지 해서 개간 끝. 자, 그러면 이제 좀 쉬었다죠. 1교시 오리엔테이션만 하고 2교시부터 합시다.